인도에서 이 기업이 철수하면 생기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인도 사람들은 파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인도의 정부 측에서 파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도 근로자들은 왜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샬럿입니다. 저는 오늘 경영학 수업에 참석했어요. 오늘 강의는 세계적 기업들의 다국적 진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다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죠. 교수님께서는 칠판 앞에 서시더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최근 글로벌 경제 트렌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학생이 조심스레 대답했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시장 확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이후 많은 기업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는 중국에만 의존하던 생산 기지를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교수님은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삼성전자는 이런 트렌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을 넘어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요. 이들 국가에서 삼성전자는 단순히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현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더니 세계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지도 위에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사업장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 있어요.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등 거의 모든 대륙에 존재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흥국에서의 영향력이에요. 교수님은 베트남과 인도를 가리키셨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삼성전자는 국가 총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한 기업이 한 국가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교수님은 이어서 인도 사례를 설명하셨어요. 인도에서 삼성전자는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폰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연간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죠. 이는 단순히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협력업체 성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이러한 글로벌 전략이 본사가 있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교실이 술렁였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죠. 해외 생산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우려도 있죠. 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이 결국 본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해외 생산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거죠. 이는 결과적으로 본사의 R&D 투자 확대, 고급 인력 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요. 또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삼성은 곧 코리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인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을 실제 사례로 살펴볼까요? 인도를 예로 들어보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인도의 지도를 띄우셨어요. 최근 큰 뉴스가 있었죠. 2023년 4월 UN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되었어요. 현재는 약 14억 5,093만 명으로 중국보다 약 3,100만 명 많죠. 이는 인도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인구가 많다는 것이 곧바로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인도는 여전히 심각한 빈부격차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겪고 있죠. 이 거대한 인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지가 인도 정부와 기업들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을 보면 월 32,800루피,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매우 왜곡된 거예요.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3%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진출은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노이다에 있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죠.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연간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장은 직접 고용만 1만 명이 넘어요. 여기에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약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죠. 게다가 이런 대규모 생산 시설은 주변의 협력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이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요. 교수님은 이어서 기술 이전 효과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삼성전자는 인도에 R&D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방갈로르, 노이다, 델리에 있죠. 이곳에서는 현지 엔지니어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기술력은 결국 인도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에요. 인도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이 심각해요. 교수님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한 모습, 오염된 강물,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이었죠. 많은 지역에서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뭄바이의 다라비 슬럼가에서는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4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살고 있어요. 이곳에는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주민 1,440명당 화장실 하나꼴이에요. 게다가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도 만연해 있어요. 교수님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죠. 매년 약 37.700만 명의 인도인들이 수인성 질병에 걸리고 있어요.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연간 1,500만 명에 달하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이런 환경 문제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때는 이런 현지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단순히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현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삼성 스마트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인도에서 온 유학생 수미타였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수미타가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저는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인도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비위생적이라는 표현은 편견이 아닐까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교수님과 수미타에게 집중되었죠. 수미타 학생,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당신 말씀대로 인도에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요.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는 수많은 인도 출신 IT 전문가들이 그 증거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인도는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인도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하위 50%는 전체 부의 3%도 채 가지지 못하고 있죠. 이런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요. 수미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계속 말씀하셨죠. 수미타 학생, 당신처럼 해외 유학을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인도 사회의 상위 계층에 속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에요.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인도의 부유층이 국가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IT 산업, 제약 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전체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해요.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예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것은 단순히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투자와 기술이 인도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해요. 수미타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여전히 인도가 비위생적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대도시들은 매우 깨끗하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미타 학생,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요. 실제로 인도의 대도시들, 특히 IT 허브인 벵갈루루나 하이데라바드 같은 곳들은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죠. 당신처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인도가 결코 비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해요. 인도 전체를 볼 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위생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어요. 이 통계를 보세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도 여행을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치안 문제와 비위생적인 환경이에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일 87건의 강간 사건이 신고되고 있어요. 이는 관광객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죠. 또한 많은 도시에서 여전히 노상 배변 문제가 심각해요. 인도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인도 미션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수미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화제를 바꾸셨어요. 자, 이제 최근 있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타밀나두주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 파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해요. 노동자들은 3년간 100% 임금 인상, 노조 인정 등을 요구했죠. 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2,000명의 근로자 중 6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임금 인상 외에도 직원 사망 시 가족 채용 보장, 노동조합 공식 인정 등을 요구했죠. 이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는 글로벌 기업과 현지 노동자들 사이의 기대 차이,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노동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숙연한 분위기에 빠졌어요. 글로벌 기업과 현지 노동자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복잡한 문제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뒷자리에서 또다시 손이 올라갔어요. 역시 수미타였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수미타가 조금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방금 설명해 주신 노사 갈등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이것이 인도 경제의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인도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다는 걸 아시나요? 교수님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수미타를 바라보셨어요.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수미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를 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020억 달러에 달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타타 그룹도 있어요.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TCS의 시가총액은 1,45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인포시스는 770억 달러, 위프로는 28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모두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수미타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다니 그룹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2023년 초 잠시 시가총액이 2,4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죠. 물론 최근 논란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인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인도 경제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미타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인도 기업들의 규모에 놀라워하는 듯 했죠. 수미타 학생, 좋은 지적이에요. 인도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당신이 언급한 기업들은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인도 경제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시가총액만으로 국가 경제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인도의 1인당 GDP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450달러예요. 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2,000달러죠.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평균 임금이에요. 인도의 평균 연봉은 약 43만 7,500루피, 한국 돈으로 약 650만 원 정도예요. 반면 한국의 평균 연봉은 약 3,780만 원이에요. 거의 6배 차이가 나죠.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런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경제적 혜택이 아직 인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의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현재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약 2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공부할 때는 이런 복잡한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대기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혜택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의 진출이 현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죠. 강의실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인도의 경제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 모두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협상을 진행했어요. 특별 인센티브 지급, 통근 버스 108대에 에어컨 설치 등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했죠. 하지만 일부 강경 노조는 여전히 파업을 주장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모두가 인도의 복잡한 경제 상황과 글로벌 기업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 했죠. 그때 수미타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이미 강력한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 같은 외국 기업이 필요할까요? 우리끼리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천천히 일어났죠. 한국에서 온 유학생 민지였어요.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저는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첸나이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연간 7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어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가전제품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노이다와 푸네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존재가 인도의 제조업 발전과 기술 이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지의 설명이 끝나자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지 학생,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와의 관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활동을 볼까요? 삼성은 인도 정부에 300만 달러 상당의 의료 물품을 기부했어요. 여기에는 100만 달러 상당의 예방키트, 울트라소닉 습도기, 산소 농축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삼성은 자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의료진들에게 제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어요. 또한 전국의 삼성 스마트 카페를 통해 산소 농축기 2,000대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도 했죠.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는 글로벌 기업이 현지 사회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수미타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인도 기업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능력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수미타 학생,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인도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도 정부가 나섰습니다. 타밀나두주 정부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요. TRB 라자 주 산업부 장관은 이런 파업이 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과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죠. 이는 결국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존재가 인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수님은 강조하듯 말씀하셨어요. 정부의 이런 대응은 단순히 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에요.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하고 있는 거죠. 수미타는 목청을 높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인도 정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만 명의 직접 고용 인력과 그 이상의 간접 고용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또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출 손실도 발생하겠죠. 이는 인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겁니다.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미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측면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삼성을 파업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나라 안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놀랐고, 인도 정부에서 삼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인들이 선행을 베푸는 영상은 전부 조작입니다. 이런 영상들은 철저히 한국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죠. 한 학생이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 소리를 지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침묵을 유지하더니 갑자기 프로젝터에 여러 영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조작된 영상이라고 하고 학생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수가 보여준 영상은 어떤 영상이며 실제로 조작된 영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미니입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도덕성과 시민의식에 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의 도덕성과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북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높은 투명성과 신뢰도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핀란드에서는 한 시민이 길에서 6,000유로가 든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이어서 교수님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시민들의 질서 있는 대피와 서로를 돕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형 재난 속에서도 약탈이나 혼란 없이 차분히 대처하는 모습은 높은 시민의식의 표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수님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시민의식과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시민의식과 도덕성으로 유명해지고 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이제 한국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길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시민들, 그리고 재난 시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외국 선수가 경기 중 넘어졌을 때 한국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침묵을 지켜 선수가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교수님은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셨습니다.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 당시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온 시민들, 자신의 가게에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 상인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영상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장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은 이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최근 한국은 국제 원조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한국은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여러 나라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외교라고 불리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죠. 또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교육봉사, 의료봉사 등을 하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의실안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이러한 평가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열기가 고조되던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리화였습니다. 교수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리화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런 영상들은 전부 한국 정부에서 조작한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그렇게 도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순간 강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리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리화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배우들을 고용해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 길 잃은 외국인을 돕는 장면, 모두 연출된 거라고요. 그의 주장은 점점 더 황당해졌습니다. 심지어 평창 올림픽 때 관중들이 침묵을 지킨 것도 모두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관중들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는 거죠. 리화의 말에 강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국제 원조와 봉사활동도 모두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지원한 것도 사실은 불량 마스크를 수출한 거예요. 한국 청년들의 해외 봉사활동, 그것도 모두 관광 목적으로 간 것을 봉사활동이라고 포장한 거죠. 리화의 주장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속이고 있어요.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범죄율이 매우 높고 사회 갈등도 심각하며 노인들은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교수님은 리화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리화 학생, 당신의 주장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것 같군요.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리화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또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증거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봤어요. 그리고 중국의 여러 매체에서 이런 사실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이미지는 모두 조작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리화 씨, 당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직접 경험한 일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증거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유학생인 하루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을 여행했는데 길을 잃었을 때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게 연출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온 안나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마스크 지원도 많은 나라에서 감사하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불량 마스크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주장 아닌가요? 리화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들도 모두 속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세뇌 작전에 넘어간 거라고요. 이 말에 강의실 안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하셨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리화 학생, 당신의 주장은 매우 심각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제시한 것들은 그저 개인적인 견해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불과해 보이는군요. 리화는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리화 씨,
제가 한국인으로서 당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외국인 노부부가 복잡한 환승 과정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목적지를 뒤로 미룬 채 30분 넘게 노부부와 함께 그들의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노부부가 감사의 뜻으로 약간의 사례를 하려 했지만 그 학생은 공손히 거절하고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동받아 박수를 쳤고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외국인 관광객이 SNS에 올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이어서 저는 더 큰 규모의 국제적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20년 초 호주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소방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자비로 호주까지 날아가 현지 소방관들과 함께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3주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끝에 그들은 탈진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오히려 웃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죠. 또한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호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기부한 사연, 한 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의 시즌 첫 홈런 포상금 전액을 기부한 일, 그리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매출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 운동에 동참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선행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전문 인력 37명을 파견해 한 달간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도왔고 대한항공은 구호 물품을 무상으로 운송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에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진심 어린 도움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국제적 선행을 어떤 정부가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니 양의 말이 맞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 대규모 행동을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요점을 적으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규모의 문제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동을 조작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어떤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둘째, 비밀 유지의 문제입니다. 그런 대규모 조작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없었죠. 셋째, 국제 언론과 외국인들의 존재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 언론사들이 주재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속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소셜미디어의 역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집니다. 정부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리화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저는 의심이 듭니다. 어쩌면 한국 정부가 외국 언론사들을 매수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리화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유학생 하루키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리화 씨,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음모론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의견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리화 씨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진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리화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가운데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토론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리화 학생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와 영상을 띄웠습니다. 먼저, 최근 중국에서 있었던 태풍 피해 관련 사건입니다. 중국 정부가 구조 작업을 과장되게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뉴스에서는 헬리콥터로 주민들을 구조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물의 수위가 매우 낮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태연하게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구조 작업에 참여한 군인이 피로에 지쳐 잠들었다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지만 나중에 이 사진이 3년 전 다른 재해 현장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리화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담을 만들어내고 이를 SNS에 퍼뜨리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난민을 돕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바이럴됐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제보로 이 장면이 연출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 속 난민들은 사실 현지 배우들이었고 이 영상은 정부 지원을 받은 PR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남미의 한 국가에서는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빈민가가 실제로는 영화 세트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치인은 실제 빈민가에 가지 않고 통제된 환경에서 촬영을 한 것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국제구호 활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발생한 기근 사태 때 한 유명 NGO가 현지에서 구호품을 나누어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많은 기부금을 모았죠. 하지만 몇 달 후 현지 주민들의 증언으로 이 장면이 실제 구호 활동이 아닌 연출된 장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구호품은 카메라가 꺼진 후 다시 수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한 섬에서는 해변 청소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쓰레기들은 미리 깨끗한 해변에 뿌려놓은 것이었고 청소가 끝난 후 다시 바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던 거죠.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안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리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화는 교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중국 정부의 입장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이미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통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리화 학생,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와 영상을 띄우셨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22년 상하이 봉쇄 사태입니다. 당시 상하이 시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식량 부족, 의료 서비스 제한, 강제 격리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죠.
많은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SNS를 통해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교수님은 몇 가지 삭제된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시물들은 빠르게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승인한 긍정적인 내용의 영상만이 남겨졌죠. 예를 들어 방역 요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의료진들이 헌신하는 모습, 시민들이 질서 있게 검사를 받는 모습 등입니다. 이는 현실의 일부일 뿐이지만 마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리화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 아닐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보 통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죠.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다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를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비판을 억압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당시의 뉴스 영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 활동과 추모 행사가 있는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를 다뤘죠.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 자원봉사자들이 구조 작업을 돕는 모습, 전국에서 모금 운동이 벌어지는 모습 등이 여과 없이 전해졌습니다. 리화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그냥 한국 정부가 언론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히려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리화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리화군, 당신의 의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리화는 여전히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개방성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한국 정부는 초기에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정책을 전환했고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메르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죠. 리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중국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면 위기 상황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낮은 이유는 복잡합니다. 오랜 독재 체제와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것이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했고 이것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방식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시민의식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우리는 각국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나라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단순한 토론 수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모든 영상들이 조작된 영상이라고 우기는 중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디어의 자유가 없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억지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한국은 중국과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